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어릴 적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는데 그때가 겨우 8살 때였죠. 그 후로 아버지와 언니 남동생 이렇게 넷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 특별히 불행하거나 가난했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하셨고 우리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다만 아버지께서는 늘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 부러워하지 마라. 남들이 뭐하든 너희는 네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게 가장 떳떳한 거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허영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저는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제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죠. 그 가르침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검소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유팩을 모아서 휴지로 교환하고 다 쓴 치약은 짜서 싱크대 청소에 활용했죠.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면 꼼꼼히 체크했고 쓸 수 있는 건 끝까지 쓰고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제 삶의 방식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이런 저를 보며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돈도 잘 벌면서 그렇게까지 안 아껴도 되는데 좀 쓰면서 살아. 하지만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떳떳한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도 저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고 남동생도 자기 힘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자식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너희들은 참 기특해. 부모 찬스 없이도 이렇게 잘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빠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적당하고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약 1년간의 만남 끝에 남편이 말했어요. 저희 집도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형제들도 각자 살기 바쁘고요. 그래도 저는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버지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고 제 힘으로 결혼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모은 돈으로 준비할게요. 그래요? 참 기특하네요.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결혼 자금도 각자 모은 돈으로 준비했고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이 사람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도 처음엔 괜찮은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참 착하게 생겼네.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해.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킬 테니까 편하게 지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잘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평소에도 시댁에 자주 들러 안부를 여쭤봤어요. 청소도 도와드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과일이나 반찬도 자주 챙겨갔죠.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댁 화장실 세면대에 있는 물때가 마음에 걸려서 제가 닦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아니 그게 뭐야? 치약? 아, 네. 다 쓴 치약이 청소할 때 유용해서요. 에구머니 세상에 치약으로 청소를 해? 조금 궁상 맞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참 알뜰하긴 한데 좀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그래봤자 뭐 얼마나 된다고 거지도 아니고 말이야.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거지라니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습관이었는데 시어머니 눈엔 궁상으로 보였던 거죠. 작은 것도 모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환경에도 좋고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가 너무 쪼들리게 사는 것 같아서 맘이 안 좋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못 벌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어요.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냥 너는 네 방식대로 살면 돼.
하지만 나를 거지 같다고 하셨잖아. 기분이 좀 그랬어. 뭐 그 정도 가지고 엄마가 워낙 직설적이셔서 그래. 나쁜 의도는 없어. 그 말에 저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1년, 2년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더 깊어졌고 남편은 늘 중립적인 태도만 취했습니다. 시어머니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말이죠. 그냥 적당히 맞춰줘. 부모님이잖아. 조금만 참아.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시댁이니까 며느리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참음이 나중에 얼마나 큰 배신으로 돌아올지를요. 결혼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의 전화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며느리야, 나 좀 보자. 오늘 시간 돼?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찾으시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는 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한데 이거 좀 사다 줄래?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어려워서 말이야. 처음엔 휴지였습니다. 그 다음엔 세제, 샴푸와 화장품. 점점 품목이 늘어났죠.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며칠에 한 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인터넷 쇼핑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나이 먹어서 그런 거 배우기 힘들어. 그냥 네가 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차마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제가 시댁에 쓰는 돈이 80만 원을 넘어갔어요.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자주 물건을 사달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잖아. 그게 얼마나 된다고. 부모님 드리는 건데 그 정도는 해야지. 요즘 한 달에 80만 원 넘게 나가. 이건 좀 과한 것 같아. 뭐? 80만 원? 그렇게까지 쓰셨어?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필요하시니까 사달라고 하시는 거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참아달라는 말, 저는 남편의 그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시댁을 찾아가서 시어머니께 인터넷 쇼핑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회원 가입부터 결제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직접 주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적어드린 종이 보시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그냥 해주면 될 걸 괜히 귀찮게 하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눈에 띄게 서먹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명절 준비를 위해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엄마, 새언니 진짜 특이하지 않아? 집에서 빈병 모으고 그러잖아. 그러게 말이야. 거지도 아니고. 치아까지 짜서 청소할 때 쓰더라. 궁상 좀 떨지 말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빠가 그렇게 못 벌어? 아니면 새언니네 친정이 원래 그렇게 가난했어? 친정도 별로야. 아버지 혼자 애들 키웠다면서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가 좀 쪼들리게 사는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요즘 시대에 누가 빈병을 모아? 창피해서 정말.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제 삶의 방식을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절약하는 습관을 비웃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했어. 그나저나 다음에 올 때 김 좀 사올래? 우리 집에 김이 떨어졌네. 어머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되잖아요. 네가 사오는 게 더 빠르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살림하느라 바빠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직접 주문하시든지 아니면 아들한테 부탁하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상황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그날 저녁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일러 바친 거였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첫마디부터 저를 나무랐습니다. 당신 오늘 엄마한테 왜 그랬어? 엄마가 엄청 섭섭해 하시던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도 사람인데 계속 무시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 대체 누가 당신을 무시했는데? 어머님이랑 신우가 나를 비웃었어. 빈병 모으는 거, 치약 아껴 쓰는 거 다 궁상스럽다고. 내 친정까지 가난하다고 했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좀 참지 그랬어. 또 참으라고?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당신도 좀 자제해.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린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며 저를 탓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이불을 덮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나? 내 방식이 잘못된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떳떳했어요.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결혼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남편은 여전히 중립을 지키며 저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더 큰 배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저희 부부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 월급을 합쳐도 생활비와 대출 상환으로 빠듯했죠. 그래서 저희는 서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당분간은 큰 지출은 자제하자. 대출 빨리 갚고 나서 여유 생기면 그때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는 거 어때? 그래, 알았어.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남편도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했어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주말 남편이 이상하게 일찍 나가더니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친구들 좀 만나고 왔어. 그래,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대화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유난히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 카드 청구서를 확인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골프 용품 구매 내역이 있었어요. 무려 15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었죠. 이거 뭐야, 골프채?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세일하길래 샀어. 갖고 싶던 건데 싸게 판다고 해서. 그런데도 150만 원이나 해? 우리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 그 정도 가지고 뭘. 나도 취미생활 하나쯤은 가질 수 있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당분간 큰 지출 자제하기로. 고작 이런 취미생활도 못하게 해? 당신은 하나도 안 쓰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저번 주 골프 재밌었다. 다음에 또 가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님 골프 언제 다녀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셋이서 갔었잖아. 며느리는 몰랐어?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깜빡했네. 말 안 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랑 골프 갔다 온 거 왜 숨긴 거야? 숨긴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한 거지. 큰일도 아니고. 큰일 아니야? 우리 대출 갚는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당신은 부모님이랑 골프 치러 다녔어? 아니, 그게 부모님이 가자고 하셔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럼 나한테라도 말을 하지 그랬어? 말하면 뭐라고 할 게 뻔하잖아. 이렇게 또 싸우게 되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 자기가 잘못해놓고 제가 싸움을 만든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편이 너무 야속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모랑 골프 치는 게 뭐가 문제야?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서요.
너네 친정도 형편 어려웠으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월급이 얼만데? 갑자기 제 친정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지. 아버지 혼자 애들 키우고 그렇게 궁상맞게 살았잖아. 그래서 너가 푼돈에 벌벌 떨면서 빈병이나 모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말대꾸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저 먼저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 친정을, 제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결국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욕하시는 거 들었어?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을 거야?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당신도 알잖아. 또 그 소리야? 언제까지 원래 그래로 넘길 거야?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부모님한테 대들라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떴어요. 시댁 단톡방이었습니다. 처음엔 볼 생각이 없었지만 알림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얼마나 남기실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어 대화 내용을 확인했죠. 며느리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남는 게 있으려나? 글쎄, 그렇게 쪼들리게 살았는데 뭐가 있겠어? 진짜 그렇게 살다가 가시면 억울하실 듯. 우리 며느리도 그렇게 궁상맞게 살더니 친정이 원래 그랬나 봐. 오빠가 진짜 같이 살기 힘들겠다. 맞아, 진짜 답답해. 그 대화방을 읽고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남편이 시댁 사람들과 함께 저와 제 아버지를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남편 친구들과의 단톡방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누라 진짜 별종임. 왜? 빈병을 모아 팔더니 얼마 전에는 우유팩까지 모아서 휴지로 바꾸더라. 뭐 요즘 시대에 말이 돼. 장인어른도 그렇게 사셨대. 그래서 마누라도 그런가 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던 그 사람이 제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핸드폰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이었어. 농담? 내 아버지랑 나를 조롱하는 게 농담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그냥 분위기상. 분위기? 생각해보면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날 밤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일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진 지 2달쯤 지났을 때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잘 지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잘 지내요. 아빠는요? 나도 잘 지내지. 네 언니랑 동생은 요즘 자주 보는데 너는 바빠서 못 오는구나. 죄송해요, 아빠. 그럼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 아빠는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댁 일로 정신이 없다 보니 친정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언니한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 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머리가 하얘졌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언니와 남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병이 있으셨던 건 아시죠? 그게 갑자기 악화되셔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넘어간 아버지는 결국 병원에서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건강하신 편이었고 정기검진도 잘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지병이 있었다는 걸 저희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 숨기고 계셨던 거였죠.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끼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버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어. 자식들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지. 이제 좀 편히 쉬실 일만 남았는데.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으며 3일을 보냈습니다. 남편도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에 언니가 저와 동생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남기신 게 있어. 유언장이야. 언니는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너희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숨긴 게 하나 있어. 아빠가 작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건데 친척들한테 알려지면 또 돈 달라고 할까봐 숨겨왔어. 미안하구나. 우리 셋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에 커다란 노란 봉투에서 언니가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 건물이야. 여갑 상가 건물.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사신 거래. 이게 우리 거였어? 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임대료 받으면서 조용히 관리하셨대. 그 돈으로 우리 학비도 대주시고 생활비도 보태주셨던 거야. 아빠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이유가? 맞아.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지. 친척들이 얼마나 돈 밝혔는지 우리도 알잖아.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사실 여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걸 숨기고 자식들에게도 절약하는 습관을 가르치셨던 거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흘 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너 얼마 받았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유산 말이야. 건물 있다며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남편이 그새를 못 참고 시어머니한테 말한 거였어요. 가족끼리 나눠야지. 우리도 너한테 가족 아니야? 그건 제 친정일인데요. 뭐? 친정일?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우리 집안 식구인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지분을 똑같이 나눠야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 친정을 가난하다며 무시하던 분이 이제는 유산을 달라고 하시다니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말했어? 우리 아버지 건물 있다고? 화가 난 제 말에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장인어른 재산이 좀 있었냐고 물어보셔서. 물어보시면 대답해야 돼? 그건 우리 집안일이잖아. 우리가 부부인데 무슨 남의 일이야? 나도 알 권리가 있어. 웃기지 마. 당신은 그동안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했는데.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에 앉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건물을 남기셨잖아. 아까 말했듯이 그럼 우리한테도 지분을 줘야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제 아버지 유산인데요. 유산이든 뭐든 부부는 재산을 다 공유하는 법이라니까. 가족인데 좀 나눠야지. 인정머리도 없게.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잘해주셨다고요? 저를 거지 같다고 하고 제 친정을 무시하던 분들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조금 더 지나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합의서예요. 그리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서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당신들이 단톡방에서 대놓고 저와 제 아버지를 조롱한 것 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님과 상담도 끝났고요. 생각도 못한 제 말에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어. 그냥 법정에서 보자. 저는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어요. 친정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준비해간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남편과 시댁 사람들의 단톡방 캡처, 남편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까지. 증거가 충분하네요. 명예훼손은 확실히 인정될 것 같고 이혼 사유도 명백합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예상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날 오후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나서 뭐하게? 당신이 뒤에서 나를 조롱하고 내 아버지를 무시한 게 사과로 해결되는 일이야? 그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당신은 내 남편이었어. 나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었다고.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가신 건 나도 알아.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말할게. 그러니까 제발 소송은 취하해줘. 안 돼. 이미 늦었어. 당신 진짜 이럴 거야?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좋았었는데. 과거의 일일 뿐이야. 남편과의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가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더 이상 어머님 가족이 아니에요. 뭐? 이 버릇없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 잘해주셨다고요? 저를 거지 같다고 하고 제 아버지를 조롱하신 게 잘해주신 거예요? 그건. 남은 이야기는 법정에서 듣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당장 소송 취하 안 하면 너도 가만 안 둬. 협박까지 하시네요. 이것도 녹음했으니까 증거로 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욕설을 퍼붓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증인을 섭외하고 변호사님과 계속 미팅을 해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 진짜 가족들이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힘들지.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 당연히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데. 너가 참고 살 필요 없어. 그렇게 다투는 사이 정신없는 2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첫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남편과 시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나는 무조건 끝까지 갈 거야. 재판이 시작되었고 저희 변호사님이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단톡방 캡처, 통화 녹음, 증인 진술서까지. 그걸 본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정도는 부부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가벼운 농담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합니다. 그 말에 우리 변호사님이 대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원고와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지속적으로 모욕했고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인을 조롱한 부분은 더욱 악질적입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재판 날짜는 한 달 후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전에 양측이 합의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잘못했어. 소송 취하해주면 나도 정식으로 사과할게. 이제 와서요? 너도 좀 생각해봐. 이렇게 끝까지 가면 서로 좋을 게 없잖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정말 독하네 독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싫었어? 싫은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했잖아요. 저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원했을 뿐인데 당신들은 그것조차 안 해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돌아섰습니다. 세 번째 재판이 열렸을 때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당연한 말이지만 이혼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했고 위자료 2천만 원도 판결했죠.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남편이 뒤쫓아왔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이미 끝났어. 나 진심으로 사과할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내가 건물 상속받은 것 때문에 다시 붙잡으려는 거잖아.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 당신 마음 이미 다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집에서 언니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죠. 주변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 돈도 생겼는데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사고 그래.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삽니다. 마트에 가면 할인 상품을 확인하고 빈병과 우유팩은 여전히 모아서 돈과 휴지로 교환해요. 다 쓴 치약으로 싱크대를 닦고 필요한 것만 사는 습관도 그대로입니다.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안 아껴도 되는데. 언니, 이게 내 방식이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그래, 알았어. 우리 동생 정말 대단해.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유팩을 모으든 치약을 아껴 쓰든 그건 제 선택이에요. 그걸 비우는 사람들은 제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옛 지인을 만났습니다. 어머, 너 이혼했다며? 힘들었겠다.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그래도 아깝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 오히려 빨리 끝내서 다행이야. 역시 너답다. 그나저나 재산 많이 물려받았다는 소리 들었어. 아버지가 주고 가신 게 좀 있어. 부럽다. 이제 편하게 살겠네. 편하게 사는 것, 그게 뭘까요? 저에게 편한 삶은 비싼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제 방식대로 떳떳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편한 삶이에요. 그리고 가끔 전 남편 소식이 들려옵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고 하고 시댁에서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삶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한 삶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아껴서 뭐 하냐고 물었던 사람들, 궁상 맞다고 비웃었던 사람들, 제 친정을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은 틀렸습니다. 절약하고 알뜰하게 사는 삶,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떳떳한 삶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